주제가 있죠. 행정계획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자, 행정계획 뭐 의미 별것도 없어. 뭐야? 행정기관이 장래 달성하려는 어떤 행정 목표를 정해놓고, 그지? 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수단들을 다 생각하고 끌어모아서 어느 시점에 뭐하고 일련의 그 계획표를 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장래 활동의 지침이 되게 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읽고 지나가. 근데 의미 속에서 이제 뭐가 도출되냐면 계획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도출이 되는데, 동그라미 2번은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한 논점은 아니야. 우선 어떤 기능을 한대? 장래 행정이 달성할 목표를 정한대. 그지? 행정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종합 조정합니다. 응? 요게 예전에 우리 국회 공무원 시험에서 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해 놓는 거야. 근데 이걸 수단 개별화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냈어. 응?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 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합니다. 응? 그 다음에 이렇게 정부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발표하면, 그지? 국민이 그 계획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또 개인들도 뭔가 개인들 계획을 세우고 따라가지.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 간에, 국가와 국민 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거야. 응? 그죠?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서 걱정이다. 응?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애 출산율 증가시킬 계획을 짜고, 뭔가 애를 예전에는 셋째부터 뭘 지원해 준다. 이제는 둘만 낳아도 뭘 많이 해준다 그러고, 그지? 이제 앞으로는 애를 하나만 낳아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바뀔 거야, 그지? 응? 응. 벌써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은 작년에 신입생 1년 신입생만 그 한 학기 등록금을 무료로 했어요. 응? 근데 이제 도립대학교 2년제 전문대학인데, 한 학기 무료인데 올해는 1년 무료.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무료. 후년부터는 3년제 깎아도 있거든. 전체 다 무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무료야. 그러니까 전국에 최초로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해. 도립대학이니까 가능해. 도가 설립 운영하는 대학이야. 도지사가 이사장이야. 응? 네, 그렇게 돼서 말하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니까 그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기숙사. 기숙사도 여러분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이 유지가 돼야 지역 경제도 이제 돌아간단 말이야. 응? 그 대학이 하나 사라지면 그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막 상가들 다 폐업하게 되고, 그지? 그러니까 지방의 군 단위 이런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사활이 걸려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막 지원을 해줘. 거기다 주민등록 옮기면 학생들을 기숙사비를 1년에 200만 원씩 지원해 준대. 응? 2년 동안 200만 원. 그러니까 한 학기 50만 원씩 기숙사비 지원. 원래 기숙사비가 한 학기에 우리 도립이라 싸. 한 학기에 60만 원 내고 나중에 이제 공과금 이렇게 이거 빼고 다시 돌려받는 거거든. 그런 시스템인데 하여튼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리고 거의 무상으로. 이렇게 또 제도가 바뀌는 거지. 지금 그런 계획을 또 발표한 거야. 응? 그래서 계획 믿고 왔는데 나중에 계획 없던 일로 하거나, 응? 변경하면 그런 일 없도록 한다. 그러면 황당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또 신뢰보호 원칙 위반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또 소송 문제도 생길 거고, 그지? 네, 그런 게 다 계획관리.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행정계획관리에서는 이 행정기관이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데, 행정기관이 이런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느냐 하는 논점이 하나 있겠지? 항상 우리가 아까 법률 유보, 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작용이냐가 문제되는데, 이거 행정계획은 계획이 계획이 너무나 종류가 다양해. 그리고 국민한테 직접 강제적으로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획도 있고, 그냥
여러분 국민한테 강제로 애 낳으라고 이렇게 계획 짜가지고 강제로 애 낳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지. 국민한테 권고하는, 그래서 앞으로 뭐 2030년까지는 출산율을 몇 프로로 올리기로 정부가 무슨 정책을 짜서 시행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국민한테 강제로 하는 건 아니지. 네. 그런 거는 이제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로 본다, 계획을 짜고. 그런데 국민한테 강제로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내용의 계획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짤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계획마다 그 계획의 내용, 성질에 따라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어떤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겼는데 그 계획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어. 그 계획이 위법이고 자기 이익을 침해한다, 이거 소송 대상으로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뭐에 달려있어? 계획의 성격이 다양해서 이 계획이 강제로 국민한테 불이익한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그런 내용의 계획이라면 그 위법한 계획, 나의 이익을 침해한다,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은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아까 같이 무슨 국민한테 미래 청사진,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 나갈 거다, 뭐 미래 청사진을 짜놓은 거라든지, 또 국민한테 권고하는 성격밖에 안 갖는 그런 계획은 강제로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계획은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뭐 이런 얘기 나누고, 그래서 계획을 갖고 이제 그런 거 판결 나온 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논점은 정부가 이제 계획을 짜서 발표해 놨는데, 아까 말했듯이 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겠대. 근데 국민은 계획을 믿고 따랐단 말이야. 근데 계획을 정부가 폐지하거나 변경해버리면 국민이 피해를 크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 응? 이런 경우 국민에게 계획 폐지 변경하면 안 돼. 폐지 변경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생겨. 응? 그러니까 폐지 변경해서는 안 된다. 폐지 변경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가 국민에게 인정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응? 또 반대로 이번에는 정부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획을 짜서 이제 실행을 하려고 계획 세워놨는데, 이게 계획이 이제 그 계획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정부에서 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원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필요도 없는 계획을 왜 유지하냐? 응? 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또 요구할 권리가 국민에게 인정될 수 있냐? 이런 게 논점이에요, 계획에 대해서. 자, 우리 보자. 그래서 계획에 의의했지, 계획의 기능 1번, 2번까지 했어. 자, 종류 간단히 봅니다. 이제 계획을 나눌 때는 이 법적 개념, 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 어떤 내용의 계획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 계획, 군사 계획, 무슨 살림 계획, 이렇게 분야별로 나눌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이제 법적으로 의미 있는 계획은 이게 강제성이 있는 계획이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냐, 이거 갖고 나누는 거예요. 이거 외우지 마.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 근데 강제성 없는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 정도로 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민이 소송 대상으로 다툴 필요가 있는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겠지? 비구속적 계획이야 국민한테 강제로 불이익 주는 거 아니니까 그건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적 계획은 또 다시 세부적으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대. 국민에게까지 강제로 구속하는 힘을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가 하면, 국민에게는 강제적으로 효력이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 다른 행정기관들 따르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 갖는 계획, 이렇게 나눌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결국 소송 대상이 되는 건 국민에게까지 구속력이 있는 계획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이어질 거야. 그러면 그 밑에 판례 1번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죠? 도시 설계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도시 설계가 키워드. 도시 설계라는 건 이른바 도시 계획의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야? 도시 설계 지구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그럼 건물 소유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야? 구속력을 갖는데, 그래서 구속적 계획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알아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계획 이름이 뭐예요? 도시 기본계획. 그지? 도시 기본계획이 키워드예요. 여러분 계획 이름 앞에 기본이 붙거나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 있지? 이거는 되게 국민한테는 직접 효력이 없어요. 응? 그냥 말하자면 어떤 국민한테 직접 효력 갖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짜기 위해 그 세부 계획을 짜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게 기본 계획이야. 응? 어쨌든 도시 기본 계획은 뭐야? 어쩌고 저쩌고해서 셋째 줄에 그 도시 계획을 짜는 지침이 되는 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뭐야? 국민에게도 직접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대해서도 직접적 구속력이 없대. 응? 그래서 일단 이번 도시 기본 계획 결론은 뭐라고? 국민은 여기는 안 들어있지만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마지막 줄에 행정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응?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시험에 또 한번 쓰여서 되는데 자 밑에 밑줄을 보니까 이미 고시된 실시 계획에 포함된 상세 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 계획 승인권자,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변경 승인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임의로 판매 시설에서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이 변경했다고 변경해서 영업하겠다고 신고를 해왔나 봐. 그걸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 폐쇄시킨 조치는 적법한 조치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여기 보면 그 어디를 갖다가 뭐 우리 도시 같은데 어느 지역에 뭐 신도시 개발 이렇게 하고 그 택지 개발 지구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막 아파트 짓고 막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어디를 이제 무슨 개발 지구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게 전체 개발 지구면 어디는 무슨 상가들이 주로 들어설 곳, 상가들이 주로 들어설 지역, 또 어디는 아파트 뭐 주택이 주로 들어설 지역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이 개발되는 지역도 이렇게 또 쪼개요. 이게 지구 단위로 쪼갠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 상가 지역인데 여기는 주로 뭐가 들어서는 걸로 계획이, 뭐가 허가되고 뭐가 영업하는 그 시설이 들어설 곳으로 지정이 됐냐면 상가, 판매 시설 같은 거 들어서는 거로 지정이 된 거야. 계획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아마 어떤 업자가 뭐 했대? 지멋대로. 여기 셋째 줄에 보면 행정기관의 승인도 안 받고 판매 시설에서 뭐로 변경했대? 지멋대로.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목욕탕으로 영업하겠다. 목욕장으로 판매 시설로 이제 들어서 가지고서는 지 맘대로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왔다는 거야. 행정기관의 승인도 안 받고.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건 원래의 계획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수리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영업소를 강제로 폐쇄시킨 거 적법한 조치다. 그 정도 한 번, 이게 자주 나올 판례는 아니에요. 한 번 정도 나와서 써요. 자, 3번 법적 성질.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법적 성질은 왜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국민으로부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계획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근데 계획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그라미 1번에 복수 성질설이야. 1번에 나왔나? 둘째 줄에 있지? 복수 성질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계획 하나하나마다 성질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법적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밖에 없다. 워낙 다양하다. 어떤 계획은 단지 장래의 어떤 일반적인 활동 지침만 그냥 제시한 데 불과함. 아니면 법처럼 역할하는 그런 성격 갖는 법도 있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는 계획도 있고, 아주 다양하다는 거야. 국민한테 권고만 하는 성격 가진 계획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계획이 어떤 성격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치? 자, 관련해서 판례, 여기 이제 암기해야 될 판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판례 제목이 뭐야?
처분성이 인정된 계획 나왔지? 응? 처분성이 인정됐다는 것 이거로 무슨 뜻이 되죠? 그 계획이 위법하게 짜여졌고 자기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러면 국민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거야. 어?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뭐 나왔어? 도시관리계획, 그지? 근데 도시관리 이게 명칭이 이제 법이 개정돼 명칭을 여러 차례 바꿨어요. 원래 옛날의 명칭은 도시계획, 응? 도시계획이었다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바뀌었다가 현재는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응? 그러니까 명칭만 바뀌었지 성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응? 이거 뭐래? 이거는 그 첫째 끝에 보니까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다. 응? 그치? 1번 꼭 알아둬야 되고요. 자, 도시관리계획의 또 세부 내용으로 어느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 그지? 여러분들 그린벨트라고 들어봤잖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개발 제한 지정된 구역 내에 토지 위에는 건물 마음대로 못 짓고, 예, 뭐 하여튼 개발이 막 제한됩니다. 응? 그럼 땅 주인,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죠. 건물이 이미 있더라도 건물 새로 짓고 이런 거 금지돼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권리에 직접 규제, 금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이다. 응? 3번 어느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면 거기는 이제 LH 같은 데서 막 아파트 단지 세울 땅으로 지정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정된 지구 내의 땅 주인들은 새로 건축 허가 못 받습니다. 뭐 이런 데, 왜냐면 그거 다 철거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자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니까 이것도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처분이다. 응? 응. 자, 1, 2, 3번 정도. 4번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두고, 그지? 5번은 아직 시험에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인가 받은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 그지? 그래서 첫째 끝에 보니까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시행계획을 짜서,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을 짜서 행정청에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으면 이제 인가 고시 받은 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은 조합이 수행한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 똑같은 이치예요. 5번하고.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 어떻게 시행할지 계획 짜서 행정청에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조합이 행한 독립적인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응? 다 처분성 인정한 거. 그 다음에 7번은 뭐야? 시장이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세운 거 있지? 재래시장 정비사업이란 거 무슨 알겠지? 우리 전통시장 말이야. 응? 그것도 처분성 인정한 거. 그 다음에 8번 도로구역 결정도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처분이다. 응? 처분성 인정. 반면에 오른쪽은 처분성 부정. 이거는 이제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그러니까 불이익한 효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소송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처분성 부정된 거. 자, 이름에 뭐 들어갔지? 도시기본계획 아까 나왔지? 도시기본계획은 국민에게 효력받는 아까 도시관리계획 짜는 지침이 되는 역할하는 계획일 뿐 직접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법적 효과를 갖는 것도 아니고 처분 아니다. 응? 그 다음에 2번 환지계획이라고 있지? 환지가 무슨 뜻이야? 토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야. 환지라고 하기 전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시골 가면 땅이 있다, 그지? 농지가 있다고 치자. 근데 옛날에 이 농지가 막 이렇게 이게 구획이 이렇게 막 꾸불텅, 그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꼭 시골만 그런가? 뭐 도시 지역에도 막 골목길이 막 꾸불꾸불 막 이렇게 돼 있고, 그지? 자, 이런 경우에 이 꾸불꾸불한 거 이거 좀
사각형으로 딱딱 맞추자. 응? 그래갖고 여기에 땅 주인들이 합의를 해서 무슨 조합 같은 걸 만들어. 토지구역 정리사업조합 이런 걸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 땅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이제 딱 이렇게 다시 싹 밀고 딱 그래서 바둑판 모양으로 딱딱 만들어서 네모 반듯반듯하게 그지? 이렇게 하면 뭐 농지 같으면 기계로 농사짓기 편하고 그지? 도시 같은 경우도 도시 환경이 정리되고 뭐 도로망 이런 거 잘 짜야지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하면 원래 흰색으로 이렇게 된 땅 주인 A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이렇게 정리된 땅을 다시 이게 교환해서 배분받는 거야. 그래서 원래 땅보다 더 넓은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 땅을 배정받으면 그럼 어떻게 돼? 돈을 더 내야 되겠지? 원래 땅 주인이. 그 다음에 원래 땅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배정받으면 그만큼의 차액을 되돌려 받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환지 계획이야. 응? 근데 환지 계획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맨 처음에 이 토지구역 정리사업조합에 뭘 먼저 쌓아? 환지 계획을 짜고, 그치? 응?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란 거래. 환지 예정지 지정. 응? 이런 걸 하고 최종적으로 환지 처분이란 걸 한대요. 그런데 요 둘은 환지 예정지 지정하고 환지 처분은 이게 이제 바뀐 땅으로서 이게는 최종적으로 이제 원래의 땅을 바뀐 땅으로 이제 완전히 바꾼 효과가 발생하는 게 환지 처분이고, 요거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는 거로 이거는 다 처분이라고 보는 거야. 응? 그런데 이 환지 계획은 이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의무에 변동이 생기는 거지, 계획만 짜놓은 단계에서는 아직은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에 아무런 변동시키는 효력은 아직 안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환지 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변동이 아직은 안 생기는 조치니까 처분이 아니래.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대. 환지 계획도 중요. 1번, 2번 했죠? 그 다음에 4번, 5번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계획 앞에 뭐가 들어갔어? 1번과 마찬가지로 계획 속에 기본자가 들어가지? 이런 거는 다 국민에게 직접 효력 갖는 계획은 아니야. 응? 계획 이름에 기본, 또 아까 뭐 들어갔나요? 종합, 무슨 종합계획 이런 거 들어가면 그런 국민에게는 아직은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짜여져야 되는, 짜야 돼야 되는데 그걸 세부 계획을 짜기 위한 지침 역할을 할 뿐인 거야. 종합계획, 기본계획은. 응? 아직 국민에게는 구체적으로 법적 효과를 갖는 계획은 아니라서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자 밑에 내려가면 6번, 7번이 있는데, 자 6번은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이렇게 나왔지? 자,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마지막 줄에 가면 처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혁신도시라는 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혁신도시라는 건 왜 만들어냈어? 우리나라가 너무 수도권에 집중이 많이 돼서 불균형하다. 응? 그래서 이제 지방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에 몰려있는 뭐예요? 이런 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각 시도마다 이제 혁신도시라는 지역을 하나씩 지정. 응? 그래갖고 거기에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줘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뭐 아파트도 새로 짓고 막, 응? 또 뭐 공공기관도 이전을 그토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도로공사, 관광공사 이렇게 그 정부에서 이제 지시하면 옮겨야 되는 그런 각종 공단들을 각 지역의 혁신도시로 다 이전하게 강제로 합니다. 응? 사기업이나 사립대학은 강제로 이전을 못 시켜요. 근데 이 공사, 무슨 땡땡 공사, 땡땡 공단 이런 공기업들은 정부가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전. 응? 이렇게 해서 그런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곳곳에 이제 입주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 균형 발전, 응?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거예요. 그런데 이 6번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제 강원도 내에서 문제가 된 건데, 이게 혁신도시로 선정이 되면 어느 도시가 혁신도시로 선정이 되면 공공기관도 이전해 오고 정부에서 많은 재정 지원해서 도시를 이제 키워준단 말이야. 응? 이거 원하는 거야, 막. 응? 그래서 강원도에서 춘천하고 원주하고 이제 경쟁이 붙었어. 원주시하고 춘천시하고. 응?
근데 춘천시는 전통적으로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고 제일 큰 도시였는데 이게 서울에서 조금 멀고 하다 보니까 원주한테 밀려. 원주시는 신도시로 개발이 돼가지고 원주시가 엄청 컸어요. 그래갖고 거긴 또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있고 교통편도 수도권에서 뭐 이렇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원주시가 더 커. 춘천시보다. 응? 춘천시는 좀 더 북쪽으로 저기 이 휴전선에 가깝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개발이 늦어지고 응? 옛날 전통 낡은 주택들만 많고 막 이래가지고 춘천시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었어. 응? 그래갖고 춘천시 시민들하고 막 합세해서 우리 춘천시를 혁신도시로 응? 선정 받으려고 응? 엄청 노력을 했는데 못 받았어. 원주시로 결정이 된 거야. 응? 그래갖고 춘천시 시민들이 이제 이거 갖고 소송하고 했었어. 응? 근데 그 혁신도시로 어딘가를 지정하고 하는 건 말하면 정부의 재량이다 이거지. 응? 그 재량을 결정해서 뭐 어디 지정된 곳에 주민들이 어떤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더라도 그거는 반사적 이익일 뿐이고, 응? 그 법적으로 보장된 이익을 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소송 대상으로 싸울 게 아니다. 뭐 그런 거였어요. 응? 이것도 행정계획의 일종이었고. 그 다음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거 중요. 이건 어느 정부 때인지 알겠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거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낙동강, 뭐 금강, 영산강 이 4대강 전체를 통틀어서 통합해서 마스터 플랜을 짠 거지.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한강 살리기 사업 계획,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계획 하나하나의 세부 계획을 짜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계획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국민에게 직접 효력 갖는 계획은 아니다. 처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알아두세요. 그러나 각각의 4대강별로 한강 살리기 사업 계획,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계획 이거는 그 국민들의 권리에 직접 강제적 효력을 미치는 처분으로 인정합니다.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법적 근거 다음 페이지 갑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어. 행정계획이 다 법률에 근거 있어야만 계획을 짤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민한테 강제적인 효력 갖는 계획,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획만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고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그냥 뭐 행정위원회 자기네 조직의 업무에 속하면 알아서 짤 수 있는 거다. 그냥 넘어가세요. 별로 시험에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판례가 중요해. 근데 내용은 되게 쉬운 거야. 자, 어떤 사안이냐면, 자, 어떤 행정위원회 계획을 짜놨는데, 나중에 그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어. 처음에 계획과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으로 바꿔놨어. 근데 누가 바꿨느냐? 원래 그 계획을 짜고 또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 가진 기관이 계획을 변경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권한 가진 기관이 변경을 해놨다면 그 바뀐 변경된 계획으로 적법하게 이제 변경된 거로 보는 거야. 응? 그런데 권한도 없는 행정기관이 원래 계획을 바꿔놨다? 그거는 무효. 쉬운 거야. 그래서 여기다 밑줄 쳐놨잖아. 첫째 줄에 보면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계획을 바꿔놨대. 그러면 적법하게 후행계획으로 바뀐 거로 본다는 말이야. 응? 상반부는. 근데 후반부는 뭐야? 다섯째 줄에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행정기관이 원래 계획을 바꿔놨대. 그럼 결론이 뭐야? 그 바꾼 계획은, 후행계획은 권한도 없는 자가 한 거라서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응? 간단한 판례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절차. 행정기관이 계획을 짤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짜도록 하는 통일된 규정은 없어요. 응? 통일된 규정은 없어.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될 거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2번부터 봐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우리가 현재 행정절차법에서도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조금 아까 우리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약속하는 행위, 확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 규정이 없다 그랬지. 행정절차법도 행정기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짓는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 규정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읽어보면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계획을 수립 시행 변경하려면 국민한테 미리 뭐 20일 이상 예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예고 대상은 해놨어요. 응? 근데 행정계획을 애초에 수립하고 확정짓는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해놨어요. 응? 어쨌든 동그라미 2번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논점 4번 동그라미 4번. 자, 처분성을 갖는 계획, 그러니까 행정계획인데 이 처분 국민의 권리움에 강제로 불이익한 효과를 미쳐서 처분의 성질이 인정되는 계획은 그럼 뭐가 돼? 논리적으로 처분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하는 절차를 규정해 놨어요. 그 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봅니다. 동그라미 3번 정도 이렇게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 그럼 판례 1번. 이거 중요한 판례네요. 자, 1번 판례 두 채째로 보는 건 정당하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정당하게 도시계획 결정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째 줄에 도시계획 결정이라고 나왔지? 도시계획 결정은 국민에게 직접 효력 미치는 처분입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직접 효력 미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게니까 국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럼 국민이 알도록 법이 뭐하라고 해놨대? 정부 발행신문인 관보에 게재를 하도록 해놨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 아무리 내용적으로 정당한 계획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관보에 게재하지 않은 이상은 대외적으로, 즉 국민하고 사이에는 아무런 효력이 생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1번 꼭 알아야 돼. 요거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 결정이 국민에게 직접 효력 미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 처분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도록 법이 해놨다는 거야. 법이 규정해놨다. 근데 안 알리고 했다면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 응? 1번 중요하고. 자, 2번 하나만 보자. 뭐라고 돼 있어? 국민에게 효력 미치는 도시계획을 행정위원회에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지 않고 했대.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그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응?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획을 결정했나 봐. 그거는 결국 도시계획 결정이 절차를 안 지키고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며, 위법의 정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 여기에 포인트는 취소 사유입니다. 응?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은 뭐 절차의 중요 정도에 따라서 무효로 보는 경우도 있고 취소 사유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의 절차상 하자를 취소 사유로 주로 많이 보고 있다 그랬어. 그지? 네,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1, 2번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의 효력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일반론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아니, 계획 짜면 그 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효력이 국민하고 사이에 생기겠지. 그건 뭐 일반론이고, 쌍가루 1번은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는 잘 내지는 않는데, 아까 도시계획, 명칭 밖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행정기관이 결정을 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대?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민한테 효력이 있는 계획 아니야?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요거 밑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시설 결정은 실효. 아까 실효란 말 배웠지?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거. 그지? 자, 이거는 어떤 사례나 이거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뽕필이. 자, A가, 이거 A 땅이다. A 땅이야. A 땅이고, 이거 A가 자기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생각을 갖고 있어. 건축허가를 받아서 자,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어.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갑자기 뭐로 지정됐냐면, 무슨 도시계획 결정이 내려졌는데, 여기가 뭐였다? 여기가, 학교 들어설 자리로. 응? 여기에 도시계획 결정, 여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뭐, 여기는 뭐 초등학교가 세워질 자리. 이런 식으로 학교 용지로 지정이 돼버린 거야.
계획에 의해서 학교 들어설 자리로 지정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걸 A는 여기다 자기 땅에다 건물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허가받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허가 안 나와요. 왜? 이건 그 개발이 돼서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여기 학교 들어설 자리다. 허가 안 나온다고. 응? 그러면 A는 어떻게 될까? 응? 이게 이제 공익사업 하느라고 여기 학교 들어서니까 결국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 A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맺고 사들일 수도 있고, 그러면 돈 받아서 A는 딴 데 가서 땅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으면 되잖아. 그지? 어쨌든 땅값 주고 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협상이 안 되면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국가가 강제로 땅을 뺐습니다. 이걸 토지 수용한다 그래. 공익사업을 위해서 협상이 안 되면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강제로 땅을 뺐대. 이제 무슨 행정기관이 평가하는 행정기관이 결정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주고 뺏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응? 그 토지 수용하고 보상한다 그래. 응?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자, 자기 땅인데 건축허가 받아 건물 지을 계획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A 땅이 포함된 지역이 무슨 개발 못하게 묶이고 여기는 학교 들어설 땅이다 하고 지정이 된 거야. 그러면 A 땅주의 A로서는 빨리 내 땅값 보상금 빨리 주면 나 나가서 딴 데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야지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학교 용지로 지정만 해놓은 거야. 그리고 사업을 추진 안 해. 지정만 해놨어. 빨리 사업을 추진하면 보상받아서 나갈 텐데, 그치? 지정만 했고 사업 추진 안 하니까 A는 자기 땅임에도 개발도 못하고 건축도 못하고 제한만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열받잖아.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가서 따지겠지. 응? 아니 왜 빨리 사업을 추진하든가 해야지 왜 안 하냐. 응? 아니 아직 예산이 아직 뭐 배정이 안 돼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한 1년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1년 자꾸 기다렸는데 또 마찬가지야. 사업 추진 안 하고 그냥 지정만 해서 개발 못하게. A만 자기 재산권 행사 계속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이게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한다고 쳐도 국민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면, 사업 추진 안 하고 이렇게 지정해서 재산권 행사 제한받고 있는 상태로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이거지? 얼마 기다려야 된대? 20년. 국민은 20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된대.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뭐 학교 들어설 땅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서는 계획을 짜서 지정해놓고서는 20년 동안 아무런 사업도 추진하지 않으면 이 계획은 효력이 자동으로 그때 20년 지난 다음부터 바로 없어진다. 응? 야, 20년은 참고 기다리래 국민이. 응? 자, 여기 20년입니다. 20년.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그럼 다음 페이지 가세요.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판례 알아보기 1번. 자, 지금 말한 것 같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그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제도라는 거, 일정 기간 무슨 계획으로다가 무슨 공익사업 한다고 지정을 해놓고 장기간 사업 실시를 안 해서 그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계획 결정이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제도 있지. 자, 이거는 헌법 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 이런 헌법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니고, 국회가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 추진 안 하면 이거 실효된다고 법률로 정해줘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거래요. 핵심은 그래서 제목 있고, 이거는 넷째 줄에 뭐야? 법률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 보장하는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건 아니다. 1번 꼭 알아둬야 될 판례입니다. 자, 1번만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에 보면 집중효라는 단어가 나와요. 집중효, 행정계획의 집중효.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 1권에서 인허가 의제제도라는 걸 아마 내가 그 강의를 안 했을 거야. 그 부분을 뺐을 텐데, 인허가 의제제도하고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걸로 하면 돼.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잖아. 근데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법과 제도가 여러 개가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느 강에 강을 막고 보호를 설치하고 하면 물을 많이 채워놓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주변에 또 강이 이렇게 물로 덮이는, 이게 호수처럼 물로 덮이는 데가 늘어나겠지? 그런데 그 예전에는 강가에 뭐 탑이 있었고 문화재가 해당하는 탑이 있었는데 이게 보호를 쌓음으로써 물속에 잠겨.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장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무슨 뭐 승인을 받든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4대강 사업 실시하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돼 있지. 거기다가 또 뭐 환경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부 장관에게 뭐 신청해서 뭔가 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거야. 뭔가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그래서 4대강 사업 계획을 짜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막 뭐 여러 부처의 어떤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 승인, 허가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하려니 어떻게 될까요? 와,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사업 추진이 너무 늦어질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사업 촉진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주된 어떤 그 사업과 관련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한테 한 번만 신청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사업 허가를 해달라. 거기다만 신청하면 돼. 그래서 주된 그 담당 장관이 그래, 그 사업 계획은 허가한다, 뭐 인가한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내주면 관련된 다른 법이 정한 다른 행정기관의 뭐 승인, 인가 다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쳐주는 거야. 그걸 집중효라고 부르고 있어요. 응? 그래서 뭐 그냥 읽고 지나가도 괜찮아. 응? 1번 집중효란 하나의 행정계획이 확정나면 그와 관련돼 있는 다른 법이 정한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 승인받도록 한 거 다 한 번에 받은 것으로 의제, 즉 간주해주는 효력입니다. 응? 이런 제도는 바로 절차를 간소해서 사업 촉진을 도모하려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행정기관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무조건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각각 법이 정한 행정기관의 권한을 변경하는 거란 말이야. 말하자면 주된 행정기관이 한 번만 딱 허가를 해주면 다른 법이 정한 다른 행정기관의 인허가도 다 내준 거가 되니까 법이 정한 권한을 변경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행정기관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응? 동그라미 3번. 반드시 법령에 이런 효과를 인정한다라는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허용될 수 있는 효력이에요. 응? 3번 중요합니다. 개별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된다.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대개 보면 이제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른 행정기관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집중효가 없다면, 자, A법에 따라서 장관이 무슨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돼 있고, 이 하려는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B법은 또 무슨 도지사의 무슨 뭐뭐 땡땡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 C법은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또 받도록 하고, 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거지. 응?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응? 이렇게 3개 정도만 예를 들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돼? 원래는 이 사업하려는 사업 주체는 다 원래는 따로따로 다 요건 가지고 따로따로 신청해서 제가 다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업하려는 자는 어디만 신청하려는 거야? 여기만 신청하라. 주된 사무를 담당하는 장관한테만 신청하라는 거야. 한 군데만. 그러면 장관이 어떻게 돼? 네. 다른 도지사, 문화재청장하고 다 이쪽 B법, C법이 정한 이 허가 승인에 관한 요건도 구비했나 이런 걸 다 사전 협의 요건 해서 이 법이 정한 요건도 갖췄다 그러면 장관은 뭐 하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한다 하면 사업계획 승인뿐만 아니라 B법이 정한 허가, C법이 정한 승인도 다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응? 이때
이때 이 주된 이 권한자인 행정기관인 장관은 도지사나 문화체육장하고 사전에 미리 다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게 법에서 해놨다는 게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판례는 집중효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 절차 집중설은 인정하지만 실체적 요건에는 기속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응?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예, 동그라미 5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A 법에 보면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때는 자 무슨 내용적인 요건이 있잖아. 무슨 내용적 요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절차를 정해놓은 게 있을 거야. 그지? 또 이 법에도 여기도 무슨 땡땡 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요건, 이게 실체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야. 어? 내용적인 요건과 절차, 이게 각각 있을 거 아니야. 이쪽 법에도 이쪽 법에도 원래는 다. 어? 그지? 그런데 이게 이제 이쪽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으면 이쪽의 승인도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때 절차는 이쪽 법에서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돼.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내줄 때 거치게 돼 있는 절차 하나만 거치면 이쪽 법이 정한 절차는 안 거쳐도 된다는 거야. 이쪽의 절차는 하나의 절차로 다 거친 거로 쳐주는 거야. 그래서 절차는 집중된 효력을 인정한다는 말을 써. 응? 그런데 이 내용적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지? 실체적 요건이라고 그랬지? 응? 이거는 어떻게 돼? A법이 정한 사업계획 승인 내줄 때 필요한 실체적 요건도 갖춰야 되고, B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 내용적 요건도 갖춰야 되고, 이쪽 법이 정한 내용적 요건, 즉 실체적 요건, 절차, 이거 다 구비해야만 어떻게 돼? 이쪽은 내용적 요건, 실체적 요건은 다 갖춰야만 장관이 승인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은 이쪽이 정한 실체적 요건 하나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야. 집중된 효력을 인정 안 해줘. 절차는 이쪽 법에서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다 이쪽 법이 정한 절차는 안 거쳐도 돼. 절차는 하나만 거치면 돼. 그래서 절차는 집중된 효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5번 판례는 절차 집중설 입장이다. 응? 그런데 둘째 줄에 실체적 요건에는 기속된다. 다른 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은 다 갖춰야만 주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응?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6번째 판례는 행정기관이 의제되는 다른 법의 인허가 등의 불허 사유를 이유로 주된 사업계획을 불허한 경우에,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되면 자 국민이 아니면 행정기관이 사업계획 짜가지고 이쪽에다 신청했어. 응? 뭐 조합이 뭐 신청했든 신청했는데 자 장관이 어떻게 돼? 내용적 요건 여기는 충족이 되지만 이쪽 법이 정한 내용적 요건은 못 갖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쪽 법이 정한 이쪽 허가가 되기 위한 이쪽 법에 허가가 되기 위한 내용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거 못 갖췄으면 장관은 사업계획 승인 내주면 안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내주면 이것도 다 허가도 다 내준 게 돼버리니까 이쪽 법이 정한 요건을 못 갖췄다고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했어요. 이럴 때 거부하던 상대방이 소송으로 싸우려고 하면 뭘 갖고 싸워야 된다? 이 사업계획 승인 거부한 조치 갖고 싸워야 된다. 이쪽 법이 정한 내용적 요건 못 갖췄다는 건 그거는 거부한 이유일 뿐 그것이 별개의 처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유론에서 온 것일 뿐. 따라서 6번에서 키워드는 소송의 대상입니다. 뭘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냐? 그지? 뭐야? 주된 사업계획 불허한 처분. 응? 이거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6번. 판례 나왔죠? 판례가 뭘 나타내주냐면 절차 집중설을 나타내주는 판례예요. 그래서 자 거기 보면 건설부 장관이 관계기관 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 이 사업계획 승인이 이제 이거 사업계획 승인 한번 내주면 어떻게 된 거야? 응? 다른 법이 B법, C법,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승인 다 받은 것으로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간주해 준대. 이게 이제 집중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어? 이런 경우 둘째 주 끝에 그 절차가 뭐겠어? 이 사업계획 승인 내줄 때 거치게 돼 있는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되고,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승인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는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절차는 그냥 주된 절차 하나만 거치면 충분하다. 응? 그지? 이게 뭘 나타낸다고? 절차 집중효를 인정하는 판례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어? 요 계획까지 마무리하고, 그럼 배가 너무 고파. 조금 하고 쉬었다가 밥 먹고 나서 진행하자. 뭐 하나만 하면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법리라고 있지. 이거 이제 재판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한 4줄 정도 눈을 읽자. 거기. 자, 행정계획에 대해서 사법심사. 법원이 이제 소송 제기받아 행정기관이 수립한 계획이 위법이냐 아니냐, 응? 이거 심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대요. 응? 법원이 행정기관이 짜놓은 계획이 위법이다 아니다 심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이유가 뭐냐? 첫째, 행정기관에게 계획을 짜도록 허용하는 법 규정이 좀 일반적인 행정법 규정하고 좀 다르게 돼 있대. 그래서 계획 짜도록 한 법 규정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재량, 응? 이 계획 재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행정 재량 경우와 달리 법원이 행정기관에 짠 계획 내용의 위법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응? 그래서 법원이 행정기관이 짜놓은 계획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뭔가 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독특한 논리를 판례를 통해 형성했는데 그걸 형량 명령 이론이라고 한다. 응?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른쪽 가보자. 오른쪽 가면 자, 쌍가를 번. 행정기관에게 계획 짜도록 하는 법 규정은 어떤 형식으로 돼 있대? 키워드가 둘째 줄 목적 수단 구조로 돼 있대요. 응? 다른 말로 목적 프로그램. 응? 자, 이 말 뜻을 알아보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의 법 규정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뭐뭐하면 뭐뭐면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대부분 법 규정이 음주운전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응? 그죠? 청소년에게 술 팔다 적발되면 어떻게 무슨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무슨 조치한다, 무슨 조치 할 수 있다. 그지? 응?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법 규정은 요 부분은 뭐라 그랬어? 뭐뭐하면 뭐뭐한 경우는 요건 내지 조건을 정해놓고, 그지? 이 요건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법이 정한 무슨 조치를 하게 돼 있잖아. 이 부분을 뭐라 그러면 효과 부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건 효과 구조로 돼 있다고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의 법 규정은. 응?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지? 그저 뭐야? 응? 아까 얘기했듯이 음주운전하면 뭐야? 면허 취소 정지. 응? 취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원래 음주운전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면허 정지할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실제 도로교통법 규정 그래. 응? 이거 뭐야? 재량을 주고 있지? 응? 그런데 구조를 보면 뭐뭐하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요건 효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게 계획 짜도록 한 법 규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지? 자, 뭐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전한 생활 발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되게 법 규정이 무슨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을 써놓습니다. 목적. 응? 목적. 공익 목적. 응?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등등. 응?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행정기관은 말하자면 뭐 어떤 장관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도지사가 됐든 행정기관은 무슨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행정계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거 뭐야? 계획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쪽하고 법 규정의 구조가, 이쪽은 일반적인 행정 법 규정은 요건 효과 구조로 짜여져 있는 반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은 어떤 그것도 되게 추상적인 목적, 응?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것 같이 추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계획이라는 행정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끔 목적 수단 구조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게 좀 다르다. 응? 그럼 쌍가루 1번 이해됐죠? 목적 수단 구조.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그런데 자, 여기를 보면 법 규정이 이렇게 놓고, 여기도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 같은 추상적인 목적만 정해놓고 행정기관으로 계획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라고만 했지, 이 계획에, 이 행정기관이 짜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법이 목적을 정해놓으면, 이 국토의 균형 발전은 목적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짜야 될지는 안 써놨어요. 그 행정기관이 알아서 짜래.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뭔 내용이 필요한지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생각해서 계획 내용을 채우래. 따라 말하자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는 법이 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을 왕창 주고 있어요. 응? 알아서 채우래. 그죠? 법에서 안 정해놨어. 여기도 내가 일부러 이제 재량을 규정을 넣어놨지. 근데 여기서 재량은 어떻죠? 기껏해야 뭐야? 응?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게는. 법이 딱 뭐뭐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 아니야. 응? 여기도 재량이 있지만 여기 재량은 되게 단순한 거야, 그냥. 응? 법이 정한 것 중에서 가장 상황에 맞는 적정한 조치다 하는 거를 하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 응? 근데 이쪽은 뭔가 법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골라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행정기관 니네가 알아서 법이 정한 목적,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채우래, 계획의 내용을. 응? 그러니까 이쪽의 재량은 엄청나게 넓어요. 행정기관에게 준 권한이 엄청나게 넓고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채우래요. 응? 자, 비유해보자. 어느 쪽이, 자, 내가 예전에 재량 설명할 때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소주를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안주가 없어. 그래서 동생을 시켰어. 동생한테 돈 10,000원 주면서, 자, 가서 소주 안주 될 거, 오징어나 쥐포 중에 하나 사. 시켰다고 쳐봐. 그러면 재량 준 거야, 안 준 거야? 재량을 주긴 줬는데 오징어하고 쥐포 중에 선택하는 재량을 준 거지. 그것 중에 딴 거 사오면 안 돼. 오징어나 쥐포 중에 사오라는 거잖아. 다만 오징어나 쥐포 중에 어떤 걸 사와도 그건 상관없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야. 재량은 있지만 재량이 좁아, 그지? 그리고 동생이 고민의 거리도 없지. 오징어 아니면 쥐포 중에 하나, 그냥 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면 되잖아, 그지? 여기는 근데 그렇게 재량을 안 주고 그러면 동생한테, 야, 가서 소주 안주 될 만한 거 하나 사와. 그럼 어떻게 돼? 동생 골머리 아파. 그렇지 않겠어? 도대체 뭐를 사가야 이게 좋은 소리를 들을까? 안 좋은 소리 안 들을까? 고민을 해야 돼. 그죠?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소주 안주가 될 만한 목적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사간다 이러면은 이거는 재량의 범위를 왕창 벗어난 거겠지, 그지? 하지만 내가 형 입장에서 소주 안주 될 만한 거 사와 할 때는 다 머릿속에 이렇게 목록 중에서 하나 사오겠지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뭘 사왔냐면, 뭘 사왔다 그럴까? 많이 안주로 안 삼는 거, 예를 들면 뭘 사왔다 그럴까? 애들 먹는 소세지를 사왔다 그럴까? 하여튼 그랬어도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어.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그지? 자, 지금 내가 든 예는 아무리 재량이 계획 짤 때 행정기관에 넓은 재량이 주어져도 그것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목적,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법이 정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에는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계획을 짜야지. 그 목적 범위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채우면 안 되니까 목적상의 법이 정한 목적에 제한을 받게 되죠. 네, 등등. 이렇게 해서
자, 계획재량이라는 용어나 여러분들 책에 계획재량 나왔죠? 계획재량은 행정기관이 계획을 짤 때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짤지 행정기관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을 계획재량이라고 합니다. 응? 뭐 뜻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외울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정도 이해했죠? 근데 왜 이렇게 행정기관에게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이라고 하는 재량권이 부여될 수밖에 없느냐? 법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법은 단지 국토의 균형 발전 같은 추상적 목적만 정해놓고 이 목적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알아서 계획을 짜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게 계획 짤 때 엄청난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다. 그지? 그걸 계획재량이라. 그거 바로 계획 짜도록 한 법 규정의 그 특성 때문에 광범위한 재량이 나온다는 거야. 응? 계획재량. 그런데 계획재량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행정기관이 계획 짤 때 이 갖는 재량과 부여받는 재량과 일반적인 행정조치와 관련된 재량 어느 쪽이 더 행정기관에게 부여된 재량 범위가 넓다? 계획 짤 때 인정되는 계획 재량이 양적으로 범위가 넓다는 건 모두 인정. 근데 이게 재량의 질적 차이까지 있느냐 하는 것은 견해차가 있다. 학자들 간에. 근데 결론은 질적인 차이도 있다고 보는 게 다수 견해다. 질적 차이도. 내가 아까 무슨 예를 들었어? 아까 이쪽은 그냥 딱 정해준 거, 법이 정해준 것 중에 하나 고르라는 그런 정도의 재량이잖아. 별로 고민할 것도 없고 창의성도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아까 무슨 예를 들어서 동생한테 야 소주 안주 될 만한 거 적당한 거 사와. 그러면 창의적으로 뭘 사가야 되는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 소주 안주라는 제한은 걸려 있지만, 그치? 이거는 질적으로 재량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야.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에게 계획 짜도록 하는 그 재량은 일반적인 행정 업무와 관련된 재량 부여하는 것보다 양적으로도 넓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2번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형량명령이라는 것. 행정기관은 계획을 짤 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받지만 그것도 무제한한 건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래서 그 계획 짜가지고 실행을 하면 그 계획으로 달성되는 공익, 그 계획 때문에 또 피해를 입는 공익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 계획을 짜서 실행하면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경제 발전에는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에 파괴를 가져온다니 또 다른 공익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겠죠. 또 어떤 계획이 수립 시행되면 국민들 중에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계획과 관련된 공익, 그죠? 또 계획과 관련된 사익인데 이익 입는 자, 불이익 입는 자 다 모두 고려해서 다 관련된 이해관계를 다 조사해서 다 그 중요도만큼 균형 있게 반영해서 계획을 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독일 판례에서 형량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형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그 계획과 관련된 이해관계 이거를 제대로 조사해서 계획의 내용에 균형 있게 반영을 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계획을 짜면 형량하자가 있다 그러고 결국 그 계획은 형량하자가 있는 계획으로서 위법한 계획으로 판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형량명령이라는 거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 형량명령이라는 게 뭐라는지, 그지? 행정기관에게 이렇게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 주어져 있어도 행정기관은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공익, 사익 다 조사해서 균형 있게 반영이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걸 위반하면 형량하자가 있고 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형량하자에 유용해놓고 두 번째 줄로 보세요. 형량혜택. 뭔 뜻이래요? 형량혜택. 계획과 관련된 이익을 제대로 비교 저울질을 전혀 안 한 경우, 그지? 이걸 형량을 해태했다고 표현한대. 다 위법 사유가 되는 거야, 이거. 네, 두 번째는 뭐야? 흠결. 형량 흠결은 계획과 관련된 이해관계 이익인데 전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누락시킨 거지. 흠결은, 흠결은 마땅히 포함시켜야 될 사항을 빠뜨린 경우지. 누락.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오형량은 오류할 때 오자니까
다 이 계획 속에 이해관계를 다 반영한다고는 했는데 뭐야? 이게 중요한 이익은 과소 반영하고, 뭐 별로 중요치 않은 이익을 오히려 과다 반영하는 등 이런 식으로 비례 원칙에 어긋나게 했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 오형량이라고 이런 경우는 다 하자가 있는 계획으로 판명 내립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할 때 이 계획의 내용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법원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짜놓은 계획의 내용이 법에 맞는, 법이 정한 목적에 맞는 내용의 계획이냐 법원이 판단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법원이 이 심사, 통제의 초점을 절차에다가 초점을 준 거야. 그래서 행정기관이 계획 짤 때 계획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제대로 다 조사하는 절차를 거쳤느냐, 조사에서 관련된 이익을 중요도만큼 제대로 반영을 했느냐, 여기에다 이제 심사에 초점을 두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론이 독일에서 생겨났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독일 판례를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1번이 매우 중요한데 내가 이제 다른 책들보다 많이 써놨어요. 1번을 보니까 행정계획이란 이러이러한 행위인데, 넷째 줄 보니까 계획 짜도록 한 법들 보면 법령에는 넷째 줄 중간에 추상적인 행정 목표와 계획자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대.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계획을 짜는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으로 계획 내용을 채울지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걸 계획재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그런데 계획재량도 뭐야? 무제한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두 번째 끝에 그 행정기관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는 물론이거니와 공익 상호간에도 또 사익 상호간에도 다 뭐야? 정당하게 이익을 비교 저울질해야 되는 제한이 있다. 이게 바로 형량, 명령, 형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자, 첫 번째 우리 대법원 뭐래서 이익형량을 전혀 안 하거나 이익형량을 전혀 안 한 경우를 아까 학자들이 뭐라고 보기로 했다 그랬지? 혜택, 아니면 이익을 조사해서 비교 반영한다고는 다 했는데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어요. 그지?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누락한 경우, 이걸 흠결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형량 흠결. 세 번째 뭐야? 다 빠뜨리지 않고 이익 형량은 했는데, 반영은 했는데 뭐야?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러니까 중요한 이익은 과소평가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우, 이런 경우는 그 계획 결정은 형량 하자가 있는 계획으로서 위법이 된다. 이게 판결 논리야. 요 얘기 알아둬야 됩니다. 1번만 공부하면 끝나는 거야. 다른 건 2번, 3번은 다 그거의 아류들이에요. 1번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발해가 매우 중요. 그러니까 골자는 계획자들로 하는 법 규정의 특성에 의해서 행정기관에게는 광범위한 계획의 내용을 어떤 내용을 채울지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무제한한 건 아니고 당연히 행정기관은 계획 짤 때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 또 대립되는 공익, 대립되는 사익 다 제대로 다 조사해서 그 중요도만큼 제대로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을 결정하면 계획은 하자 있는 계획으로서 위법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요게 요거 그 다음에 행정계획과 권리구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행정계획 파트에서 시험에 중요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계획 중에서도 또 중요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까 무슨 얘기했었지? 행정기관이 계획을 짜서 국민한테 발표해냈다가 야 이게 사정이 달라졌다, 계획을 폐지 변경해야 되겠다, 그지? 이렇게 나올 때 국민이 안 돼, 신뢰보호를 내서서 계획 폐지 변경하면 안 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또 행정기관대로 계획을 폐지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국민한테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 여기에 관련된 판례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을 하면 또 점심 먹을 시간을 훌쩍 지나가서 곤란할 것 같아서 계획 부분 여기서 일단 중단. 그래서 밥을 먹고 이어서 1권의 마지막까지 하고
오늘 배운 거 문제풀이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밥 먹고 2시, 3시, 그지? 3시부터 수업을 진행합시다. 예.